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32번째 시간 일제의 침탈과 국권수호 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 살펴봤는데요. 고종의 광무개혁이 가능했던 건 조선을 사이에 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러일전쟁인데요. 사실 삼국간섭 때 러시아의 힘에 깨갱하고 한 발 물러섰던 일본은 그 뒤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러일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러일전쟁의 과정 속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전쟁에 필요한 한반도의 영토를 군용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러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게 된 일본은 대한제국과 1차 한일협약을 맺고 외교와 재정 분야에 고문을 두게 됩니다. 이때 외교 고문에는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그리고 재정에는 메가타를 고문으로 두었는데요. 이때 이 메가타가요,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화폐였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때 백동화의 가치만큼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지 않아 조선의 많은 상인들과 민간은행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화폐를 만들던 전왕국을 폐지하고 금본위제를 실시했으며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빌리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일본. 이러한 일본이 결국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서양 열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기로 합의했고요. 영국과는 2차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확고히 합니다. 또 일본은 러시아와도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는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떼기로 합의하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내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을 위협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이를 을사조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조약이란 양국 간의 합의로 맺어지는 약속이 조약이고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맺은 강제조약은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을사조약은 분명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늑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을사늑약을 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을사오적에 의해 결국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통감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제1대 통감이 그 이름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늑약에 우리 민족은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는데요. 먼저 전국에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을사의병을 주도한 건 최익현과 민종식 등 양반 유생들이었고요. 신돌석이라는 평민 의병장도 활약하는데요. 이 신돌석의 등장은 평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고요. 민영화는 자결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지만 실패하고요. 오히려 이를 구실로 고종은 강제퇴위를 당합니다. 이들이 바로 헤이그 특사인데요.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후 1907년 일본은 우리와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를 정미칠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통감의 내정간섭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제국의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각부 차관에 일본인을 두어 차관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데요. 이에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하고요.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합류한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박탈하고 이후 1910년 6월 경찰권까지 빼앗아 행정, 군사, 사법, 치안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이완용과 통감인 데라우치 사이에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는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르는데요. 러일 전쟁 이후 경술국치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러일 전쟁 중 맺었던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되고요. 1905년에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죠. 이때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 정치가 시작되고요.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나라를 뺏기고 맙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한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항한 우리의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항일의병입니다. 항일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반대에 일어났던 을미의병과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을사의병, 군대를 해산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한일 신협약에 반대한 정미의병까지 항일의병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조직력을 갖춰 항일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1907년 한일 신협약 때 군대가 해산되며 많은 군인들이 항일의병 세력으로 가담해 군사력과 전투력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병의 모습에 군인이 있으면 그건 정미의병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합세해 규모가 커진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요. 의병들의 투쟁은 호남 의병으로 이어지지만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국권 수호를 위해 총칼을 들었던 많은 의병들이 죽어나가고 국내의 의병 전쟁은 크게 위축됩니다. 하지만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조국을 향한 이들의 열정은 국외무장 독립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의병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침략의 원흉이 되는 인물이나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한 의거활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일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요. 전명훈과 장인하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에게 칼을 꽂지만 암살에는 실패하고요. 나철과 오기호 등은 을사늑약 당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해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 활동합니다만 이 또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러 의거 활동이 이어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지식인들이 애국계몽 운동을 벌이는데요. 애국계몽 운동이란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워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이러한 애국계몽 운동 단체에는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이 있는데요. 먼저 보안회의 활동부터 살펴볼까요? 보안회는 러일 전쟁 중 일제가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한 데 있어서 반대운동을 전개해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한 단체입니다. 이때 황무지 개강권 반대운동에 농광회사가 함께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헌정연구회는 근대적 입헌 군주제로의 정치개혁을 주장했으며 친일 단체인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로 교육과 식사능업을 강조했으며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민회는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한자강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제의 탄압 때문에 대놓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져 비밀리에 조직된 단체가 신민회인 것입니다. 이 신민회를 조직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창호인데요.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이 중심이 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데요.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민족산업 육성을 위해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회사를 운영하고요.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태극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기탁은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해 언론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민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는 건데요.
남만주 삼원보에 신안민촌을 건설하고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양성에도 힘을 쏟습니다. 사실 다른 애국계몽 단체들이 민족의 실력 양성에만 중점을 뒀다면 신민회는 실력 양성과 함께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 차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신민회의 회원인 이회영입니다. 그가 국외의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전 재산은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돈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납한 이회영이란 인물.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언론과 국학 분야에서의 활동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언론 부분의 활동에서는 앞서 을산의학대의 저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황성신문에 실리고요. 신민회의 회원인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강력한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는데요. 일본이 영국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국어 분야에서의 활동도 이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다 보니 민족 영웅의 위인전과 외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역사 분야에서는 또 이 신채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채후는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 민족이 주체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국어 분야에서는 주시경과 지서경 등이 활동하는데요. 국문연구소를 설치해 국문법과 맞춤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함께한 이 지서경이란 인물은 종두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는데요. 대한제국이 일제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며 일본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찾으려는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됐으며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벌이지만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아쉽게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서상돈이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저항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과 우리의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비록 나라를 빼앗기는 가슴 아픈 역사지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러일전쟁 이후 경술국지까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권 피탈에 맞섰던 우리의 저항의 역사도 반드시 분야별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